자, 그런데요, 여자 사주에 관이 있는 게 좋은데 관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고 여자고 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방지축이야. 지 멋대로 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절제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절제력이 없어.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사주에 관이 전혀 없는 사주도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는 자, 인성도 들어있어야 되고 재물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신도 들어있어야 되고 관도 다 골고루 들어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골고루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관이 전혀 없다. 평관이든 정관이든 관이 전혀 없다. 지장관을 포함해서 하여튼 관이 전혀 없는 사주. 관이 전혀 없는 사주. 그러니까 물론 지장관을 포함해서요. 관이 전혀 없는 사주. 관이 전혀 없는 사주도 많아요. 이런 관이 전혀 없는 사주를 보면은 남녀 공통이 뭐냐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천방지축이야. 지 멋대로 해. 통제가 안 돼. 지 멋대로 행동하니까 인생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어려서는 제어를 받고 법도 지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명사주의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여명사주의 경우에 관이 전혀 없는 사주는요. 자, 시중에 책에 보면 야, 여명사주에 관이 없는 사주는 결혼을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결혼을 못하는 거나 결혼은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평생이 외로워요. 이거 봐요. 외롭다는 거와 결혼을 못한다는 건 천양지차예요. 자, 일례를 들어봐요. 실제로 있는 사주를 보면은요, 임진생이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59쯤 됐어요. 52년생이 임진생이거든요. 임진, 임자, 경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을묘, 일주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이게 여자 사주예요. 자, 이런 경우에 보세요. 경금에 관은 화죠. 금에 관은 화네요. 근데 이 사주는 지금 뭐 아예 정하고 병화가 이 경금에 이거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 경금의 관은요. 여자 사주의 관은 정화가 아니라 병화예요. 정화 가지고는 경금을 녹일 수가 없어요. 이게 경금이 봄에 4월에 꽃이 펴서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으려 뭐예요? 태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병화가 들어와야 돼요. 병화가 들어와야 이건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설사 정화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없죠. 뭐 이게 다 몽땅 다 여긴 지금 몽땅 그렇잖아요. 수목만 있어. 전혀 그 화가 없어. 이런 사주가 이게 관이 전혀 없는 사주인데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이 사주는 금생수예요. 이게 식신이 강하죠. 그러면 식신이 강하다는 건 직업이죠. 일이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 사주의 식신은 뭐예요? 자식이죠. 딸은 식신이고 상간은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오늘날 자관 식신은 자관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식신이 강하다는 얘기는 자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 남자 없이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면사포를 썼든 안 썼든 자하고 결혼해서 자하고 같이 살아서 자식을 낳은 거 아닙니까? 자식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자식은 있어요. 자식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애틋한 우리가 흔히 애틋한 남자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요. 남자의 사랑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평생이 외로워요. 특히 밤이 더 외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결혼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못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사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런 사주는 이 병화가 경금의 경우는 병화가 이게 남편인데 여기 임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병화가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이쪽으로 들어올래도 병임충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건 남자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평생 직업을, 그러니까 평생 자기 직업을 갖고 살아. 그런데 다행인 거는 평생 직업을 갖고 사니까 노후는 어때요? 근근목 정제죠. 을경합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는 풍족해요. 노후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고통받질 않아. 평생 직업을 갖고 사니까. 그러나 애틋한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애전에게 틀린 사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집을 못 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시집은 왜 못 가? 자식이 있는데 가는 거. 그러니까 시집을 가는 거와 안 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주변에 요새는 뭐 주변에도 보면 50대에 결혼 못한 처녀들 많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늙어서 제일 문제는 자식이 있는 게 좋아요. 여자는 특히 딸이 있는 게 좋아요. 딸이 있어야 늙어서 60이 넘어서 70 외롭지가 않아요. 아들이야 뭐 사실 우리나라 저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딸이 더 좋다고 나온 게 당연해요. 아들 그거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고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는 뭐 크게 지자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특히 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딸이 있어요. 딸이 있습니다. 식신이 딸인데 식신이 이렇게 강한데 반드시 또 딸을 둘 사주고 그러니까 늙어서는 뭐 직업을 갖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여자 사주에 관이 전혀 없으면은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 사주에 관이 너무 없으면 이런 사람 지 멋대로 해. 그러니까 절대 출세를 못 해요. 사람이 자기 행동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해. 기분 내키는 대로. 근데 여자는 이렇게 관이 전혀 없으면요 이게 평생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자기권으로 있어야 돼. 양권이면 양권으로, 은권이면 은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을 보겠어요. 우리가 그 인성에는 우리가 편인과 이 의미를 아셔야 돼. 편인과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다 할 경우에 자 임자 그럼 요게 수생목 요게 편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계가 들어와 있다. 계에다. 그러면 수생목 이게 정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주를 못 풀어요. 그게 아니라 간목은 계수보다는 임수를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권으로 돌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편인 정인이라는 걸로 딱 구분을 짓질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오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화라고 봐. 사주가 이렇게 있다.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갑인월에 났다. 그럼 이건 목생화 이게 정인이에요. 근데 정화라면은 을묘월에 났다. 목생화 이건 편이네요. 이때는 이 정화는 정인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이게 음권이기 때문에 같은 음권에 있는 게 좋아요. 이 정화는 이게 편인인데 이 정화는 음권인데 이건 양권이죠. 그래서 인성은 자기권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인성이라는 이 편인은 뭐 정인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이론 자체는 이게 고독한 학문이에요. 고독한 학문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주에 편인이 많은 사주들은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학문을 해야 됩니다. 학문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것도 고독한 학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편인이란 성격 자체가 그래요. 고독한 학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인격 사주에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라든가 또는 종교인들 그다음에 학문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편인이 많은 사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스님 사조인데요. 이런 사조가 있어요. 정해, 이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 아는 사람의 스님 사조인데요. 정환대 이걸 봐요. 목생화, 목생화, 목생화. 이 편인이 이렇게 세 개나 있습니다. 여기 물론 또 정인도 있지만요. 네? 이렇게 편인이 많아요. 이게 스님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사람이 그렇잖아요. 편인이 많다는 거는 남한테 그냥 남한테 항상 도움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만 받고 사니까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도움 받고 사는 거는 뭐예요? 종교인밖에 더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요. 나쁘게 얘기하면 스님이고 목사고 뭐 이런 그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나쁘게 하면 거지사주예요. 일 안 하고 거저 먹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좋게 안 보는 건데 하여튼 이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교계통 이 사주도 이게 스님 사주예요.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면 꼭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이 많은 사주들은요. 이 뭐냐면은 일 안 하고 거저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종교인들이 많고 이 종교의 길을 가려면 뭐예요? 학문 자체가 고독한 학문이어야 됩니다. 인내를 갖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꼭 정정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편인격 사주에 이렇게 쌍둥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 말은 맞습니다. 편인격인 사주들은요, 이렇게 편인이 겹쳐 있는 거, 특히 이 편인이 겹쳐 있는 사주들은 쌍둥이 사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첫째로 편인이 겹쳐 있는 사주는 쌍둥이 사주이거나 두 번째는 이복 형제가 있는 사주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한데 뭐 을묘월에 을해월이다. 그러면 목생화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가 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내 친어머니 말고 우리가 편인이라는 게 육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모라고 그랬잖아요. 육친에서 계모가 편인입니다. 정인은 내 친어머니가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내 친어머니 말고 또 한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이건 뭐예요?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쌍둥이 사주들이 대부분 편인이 많은 사주들이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쌍둥이 사주예요. 남자 쌍둥이 사주인데요. 정축, 기유, 신미, 그 다음에 을미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편인이 겹쳐 있습니다. 봐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 토생금 편인이 많은데 이렇게 토생금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런 사주들은 거의 이복 형제가 있든가 쌍둥이 사주입니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쌍둥이 사주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볼게요. 이런 사주가 있어요. 계묘, 을축, 정축, 신해가 있어요. 이것도 쌍둥이 사주예요. 남자 쌍둥이 사주예요. 그러면은 자, 이걸 봐요. 이게 지금 목생화, 여기를 봐요. 목생화 편인이죠. 여기 또 정인이 또 있죠. 예? 또 있습니다. 즉 편인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편인
이렇게 편인 정인이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성인이. 이런 사주들도 뭐냐면은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봐요. 여러분들이 볼 때요. 이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틀린 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요. 이 쌍둥이 사주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잖아요. 쌍둥이 사주를 왜 좋게 안 봅니까? 쌍둥이 출신 주고 성공한 사람 있어요? 쌍둥이 치고 성공한 사람 있냐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고 대학 교수고 학장이고 무슨 뭐 정치가고 무슨 뭐 사업가 중에 쌍둥이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있나 보라고요. 신문에서 쌍둥이인데 성공한 사람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살아. 에? 그냥 직장 생활하고 살든가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건 왜냐면은 사주 자체가 이렇게 인성이 강하니까 어때요? 인성이 강하니까 식신의 힘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 이게 있어요. 여기 을목이 있어요. 목생화야. 이 사람한테 식신은 화생토야, 기토야. 이게 식신이에요. 요건 인성인데 편인인데 이 을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 이게? 목국토로 이걸 다 죽이죠. 사주에 인성이 많은 게 절대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성이 많으면은 이 식신을 죽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거를 역학에서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걸 도식이라고 그러죠. 먹을 식자. 예? 내 먹을 식을 밥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운이 많아지면은 나쁜 거예요. 사주에 인성이 많은 사람 치고 절대 큰 사업가는 절대 식신이 많을지언정 인성은 많지 않아요. 그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내 어머니가 한 사람이면 족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쌍둥이 사주들이나 이복 형제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주에 인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식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큰 부자가 안 돼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 가질 운을 둘이 나눠가는 꼴이 돼요. 한 사람이 가질 운을 둘이 나눠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반분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의외로 쌍둥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형제예요. 그런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 제가 있어. 그때 잘 봐요. 형하고 동생하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운명이 같다고 봐요. 근데 현실은 그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축구 선수를 하나 보겠는데 김성남 축구감독 동생 둘이 김성남 둘이 쌍둥이에요. 고대 축구 선수로 나와갖고 프로팀에서 하다가 한 친구는 아직까지도 해설하고 한 친구는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근데 언제부터 달라졌냐면은 결혼하면서부터 운이 달라졌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 사촌 형제 중에서도 그런 사람인데 쌍둥이를 낳는데요. 신기하게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 살았어요. 그런 경우도 봤죠.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어려서 죽고 하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때 해석하는 방법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우리가 사주가 똑같으니까 우리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양란성 쌍둥이라서 쌍둥이인데 하나는 남자 하나는 딸이면 대운이 다르니까 운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데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견해는 이게 전통적인 견해예요. 첫째 견해는 뭐냐면 그리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견해는 대운을 달리 봐라. 그럼 이게 뭐냐면 대운을 달리 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대운이 만약에 3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니까 이게 양이죠. 저 음이죠. 음이니까 역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축이니까 갑을 갑, 개, 임, 신, 뭐 경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는 해, 자축, 자, 해, 술, 유, 신, 미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대운을 똑같은 사주라도 대운을 이거를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냐면 거꾸로 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역행했는데 역행하지 말고 그냥 순행으로 봐라. 그러면은 이거를 3으로 보지 말고 7대운으로 10에서 3을 빼면 7 아니에요. 7, 17, 27, 37, 47, 57에서 이걸 갑을 병, 정, 무, 기, 경신 이렇게 순행으로 봐라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아니 똑같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로 태어났다면 이 얘기가 맞아요. 쌍둥이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빠하고 여동생, 누나하고 남동생 이렇게 달리 태어나는 경우는 맞아요. 그거 이 얘기가 맞습니다. 또 그건 당연히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 태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요. 쌍둥이인데 어려서 형은 죽고 동생만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살아있는데 운명에 가는 길이 달라. 예를 들어서 쌍둥이 됐으면 둘이 똑같이 음식점을 하면 같이 음식점에서 하나는 음식점하고 하나는 선생하고 달라요. 직업이. 그런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쌍둥이들이요. 운명이 거의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사는 수준이 뭐 형은 대재벌이고 동생은 그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사는 게 다 운을 쪼개가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근데 자, 두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나는 요 견해를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보세요. 지금 자, 요게 형이에요. 형. 요게 형입니다. 그러면 동생은 쌍둥이로 났으니까 합의 원리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즉, 요 사람은 둘이 같이 붙어 나온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붙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계묘인데 합이면은 우리가 육합을 갖고 할 때 계의 합이 뭐예요? 무죠. 무기합하네요. 같이 합해서 나온 거니까 무기합해요. 묘의 합이 뭐예요? 육합으로 해요. 육합. 묘의 합은 묘술이죠. 묘술합화예요. 그래서 무술년. 그 다음에 을축인데 을경합금이죠. 그러니까 경. 그 다음에 자축합토지요. 자. 그 다음에 정축이니까 정임한목이니까 임. 그 다음에 임자. 그 다음에 신해인데 병신합수지요. 병인. 이렇게 육합으로 보라는 게 두 번째 견해인데 이게 더 타당성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쌍둥이 붙어 나오거든요. 같이. 그래서 형의 사주가 이렇다면은 동생의 사주는 이렇게 봐서 만약에 형이 죽고 동생이 살아있다면은 한쪽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육합의 원리에 의한 쌍둥이 사주를 분석하는 견해예요. 그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쌍둥이가 똑같이 운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합의 원리로, 육합의 원리로 보라. 대운을 거꾸로 보는 것보다는 합의 원리로 봐서 같이 합이니까 붙어 나왔으니까 한쪽이 이제 이렇게 보면 대운이 나빠서 잘 봐요. 이렇게 보면 대운이 나빠서 형이 죽었어도
이 사주는 대운이 좋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해서 대운을 예를 들어서 대운을 똑같이 해서 이거를 대운이 다르잖아요. 경자니까 순행하니까 신축, 경신, 임인 이런 식으로 대운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술 경자 임자라면은 3, 13, 23, 33 할 때 순행이니까 신축, 임인, 그 다음에 계, 묘, 그 다음에 갑진 이런 식으로 대운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둥이가 태어나서 부모한테 있을 때는 운이 거의 같아도 애가 20살이 넘어가면서 진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쌍둥이 사주는 참 이게 애매모호한데 현실은 대부분 직업이 거의 같이 가요. 이번에 뭐 길병원에서 네 쌍둥이도 넷이 똑같이 간호대학 가서 똑같이 간호학과 갔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가는 길이 유사해요. 유사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운이 남자 같은 경우에 달라지냐면 사람의 운명은 부부 일심동체야. 부부 일심동체야. 그래서 사람의 운은 쌍둥이가 똑같은 사주라도 사실은 결혼에 의해서 운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이거보다는 이 원리가 타당성이 있다 그래도 저는 이것도 사실은 사람은 그 결혼을 하면 부부간의 일심동체지요. 예? 겨보가 그런데 자 쌍둥이형 쌍둥이 도생이 결혼했다고 해서 똑같은 여자를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각 만나는 여자의 사주가 다르죠. 형이 만난 여자의 사주와 동생이 만난 여자 사주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부 일심동체이니까 그 여자들 사주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들은 결혼했을 때는 쌍둥이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 사주를 우선시 바라는 게 제 견해예요. 네? 여자 사주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축구 선수 같은 경우 지금 김강남, 김성남 쌍둥이 축구 선수고 똑같이 프로 축구 선수고 똑같이 집을 사고 똑같이 살았는데 결혼과 동시에 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사주의 운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제가 주변에서 쌍둥이 사주들을 유심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 사주인데요. 계묘일주니까 지금 40몇 살쯤 됐는데요. 근데 이 사주가 참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은 형은 27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있어. 근데 부자로 잘 살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양쪽 다 검토를 해봤는데 신기한 게 이 친구가 만난 여자 사주가 걸출한 여자 사주야. 남자 사주보다 훨씬 뛰어나게 좋은 사주야. 그러니까 둘이 같이 식당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의 재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 재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여자의 운명이 여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쌍둥이 사주일 경우에 결혼한 거라면 100% 같이 봐라. 여자의 사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사주가 대부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인성이 겹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복 형제가 있든가 쌍둥이든가 그래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이 책에 뭐 지멋들에서 논쟁이 많아요. 크게 학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운을 거꾸로 보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육합으로 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더 맞아요. 육합의 원리가 맞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결혼했을 때는 여자 사주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면 여자 사주를 잘 만난 쌍둥이들은 잘 살아요. 여자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쌍둥이들이 이렇게 인성이 많으니까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100% 여자 손에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편인을 얘기를 하면서 인성의 편인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간목이다. 임자 예를 들어서
임자월에 났다.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간목이 있는데 만약에 개미월에 났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술이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요게 수생목이니까 요게 편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정인이에요. 정인인데 십신 이론으로 놓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간목은 편인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음권이기 때문에 같은 음권에 있는 이게 진짜 어머니 마음이고 이거는 정인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편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더 병화를 예를 들어봐요.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병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미월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병화가 있는데 무진월이다. 아니죠. 인성인인가? 을미월이다. 병화가 있는데 뭐 갑진월이다. 이럴 경우에 요거는 목생화, 요게 정인이고 요건 편인, 요거는 말 그대로 평인정인이 딱 구분이 돼요. 예? 요건 똑같아요. 그런데 자 근데 이 간목처럼 이론적으로는 편인이지만 이 간목은 임수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개수를 만나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정인인데 사실은 이건 정인의 역할을 못하고 이게 오히려 편인의 의미를 가져요. 임수가 오히려 정인의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기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인이든 정인이든 이 인성이 많잖아요. 인성.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 정인이라는 게 정인이 이거는 학문하는 마음이에요. 학문하는 마음.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많은 사람들, 특히 정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 일단 학자의 길을 가야 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자의 길을 가야 돼. 그리고 학자의 길을 가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하나쯤은 있어야지요. 또 인성이 전혀 없으면 어떨까요? 세상을 사는 게 힘이 들어요. 내가 힘이 들면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기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어. 그럼 세상 살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주는 골고루 다 있어야 돼. 내가 힘이 들면 누구한테 의존하는 인성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의존해서 인성이 있으면 내가 받았으면 또 줄 줄도 알아야 돼. 일도 해야 돼. 식신도 있어야 되고 일을 했으면 돈도 들어와야 돼. 재가 들어와야 되고 또 직장도 안정되게 있어야 되니까 관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장간까지 집어넣으면 10개가 대부분 다 있게 마련이에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만은 지장간까지 다 집어넣으면 대부분 다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도 다 골고루 힘이 들어도 다 넘어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주를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알아야 돼. 이 인성이 일단 3개 이상이다. 3개 이상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 사주는요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반드시 망해요. 의지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주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의 사주를 봤더니 얘가 인성이 좀 많다. 그냥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돼. 공부를 해서 학문의 길을 가든가. 그래야지 뭐 재를 탐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인성이 많으면 이게 도식이야. 식상이 깨져. 식상이 깨지는데 어떻게 돈이 몰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이제 제 책에도 써 있지만은 이런 사주들이 대표적으로 거지 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봐요. 수생목 이게 다 이론적으로는 편인하네요. 근데 목생화 여기 식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좌우충으로 다 깨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뭐예요?
받기만 하고 살아야지 주면 안 돼. 받기만 하고 살아야지 일을 하면 안 돼. 그럼 받기만 하고 하지 일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사주예요? 그것이 사주죠, 그게. 사람이 받았으면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베풀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십신의 의미를 봤는데요. 자, 봤는데 사주를 볼 때요, 꼭 염두에 두시는 건 사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어느 달에 올지,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의 의미, 일간을 봐요. 그래서 이게 자, 우선 한눈에 읽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주를 볼 때 이 사람 사주가 어떠냐.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을 보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여기를 봐, 월간. 이 월간을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일지를 보는데, 일단요, 여기가 다 자기권인 사람은 일단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일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권에. 그리고 천간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만약에 임진생이다.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만약에 뭐 기해다. 그리고 만약에 갑술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신묘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잘 봐요. 해월에 난 간목인데 여기 천간이 전부 다 자기권에 있죠. 이런 사람은 일단 그 조직에서 일단 인정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월에 난 간목이니까 우두머리 기질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떤 조직에서 가든지 간에 일단 대장까지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대운만 받쳐주면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단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한눈에 보고 그 사람의 대운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신기하게 말이에요. 이게 자기권이 아니면 반드시 충이 되게끔 돼 있어. 여기 하나라도 만약에 신 대신에 경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반드시 각경충이 돼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신은 일단 나쁜 거예요. 여기 한번 경신이 됐다.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시가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대운을 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사주를 읽을 때 반드시 이거를 어느 저기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자, 사주를 읽는 순서가 제일 먼저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무자생이다. 무자생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해월에 난 정화인데 정계충이 돼 있구나.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평관격이니까 해월에 난 구성은 좋지만 여기가 충이 돼 있구나. 그리고 밑에가 깔아놓은 게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자고 예를 들어서 뭐 계묘고 만약에 또 만약에 뭐 계미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생모간에 해묘미 목국인데 일단은 이 천간이 다 자기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권에 있는데 만에 하나 이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신이 약하고 신강하고 겁재가 있는 게 나쁜 거예요. 겁재가 있는 게 일단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제일 이제 흔히 따지기 어려운 게 뭐냐면 겁재인데요. 이 겁재를, 자, 간목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이 약하도 을목이 이게 나쁜 거예요, 겁재가. 그걸 잊지 마세요. 내 뿌리를 파헤치는 거니까. 근데 을목은 겁재라들이 간목이 이게 신이 약하면은 이 간목에 기대는 거죠. 간목에 기댈 수가 있어요. 병화는 정화가 아무리 겁재, 이건 말 그대로 겁재 아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화는 병화, 힘이 약하면 병화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한겨울이 추울 때 그래도 여름이라도 뜨고 낮이라도 뜨거워야 이 정화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
경금은 신금이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신금은 경금이 도움이 돼요. 이 열매에서 씨앗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겁재의 의미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겁재가 있는 사주들이 절대 좋은 사주가 못 돼요. 아무리 신약하다 하더라도. 이 겁재는 말 그대로 겁재예요. 깨트리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권에, 같은 술에도 자기권에 임자보다는 개수가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왜 같은 저긴데 오행이 다르다고 이렇게 무서운 글자 썼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남자고 여자고요. 남자고 여자고 다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주에서 5가지 나쁜 경우가 있어요. 사주의 오용. 일반적으로 남자고 여자고 다 그런데 첫째로 이제 나쁜 사주. 뭐든지 우리가 봤잖아요. 십신에서 뭐든지 많으면 나쁜 거예요. 많으면. 그러니까 자, 우선 첫째로 우리가 이거를 군비쟁제라고 그래. 용어를. 군비쟁자란 뭐냐면 이게 비견겁재, 비겁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비견이든 겁재든 비겁과 겁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인데 만약에 을묘, 을사 이렇게 있다고 봐. 이렇게 겁재가 많은 사주들.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설사 비견 또 여기 또 갑이 있다. 또 이게 나쁜 거예요. 가뜩이나 강한데 이게 또 갑이 있다.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들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요. 여기 밥상이 있는데 옛날에는 막 10남매, 막 8남매, 9남매 이렇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는데 10명이 쭉 둘러 먹으면 나한테 들어올 목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군비쟁자라고 그래. 여러 명이 모여서 재물을 갖고 쟁탈전을 벌려.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 많아도 잘 살 수가 있어요? 형제가 너무 많아도 못 살아요. 이게 원캉 뜯어가는 데가 많으니까요. 또 형제가 많으면 부모 유산도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 식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사주도 너무 이렇게 비견 겁재가 많은 걸 이걸 나쁘게 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식상탕화라고 그래. 사주가 너무 식상으로 둘러싸여도 이거 사는 게 힘만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자일주인데 임진, 임자, 예를 들어서 경술 이렇다고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금생서 그냥 축사대로 골만 빠지고 일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좀 내가 살다가 힘이 들면 뭐예요? 좀 쉬고 누구한테 의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식상이 많은 사주도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식상탕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제다신약이에요. 또 지나치게 또 재가 많아도 나쁜 거예요. 재가 없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뭐든지 많으면 나쁜 건데 예를 들어서 자 간목인데 만약에 무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무술, 갑술, 예를 들어서 임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목국토 아예 종재격이 돼버리면 괜찮아요. 그냥 몽땅 재만 깔려 있다면, 그죠? 몽땅 재만 깔려 종재격이 되면 괜찮지만은 이렇게 재가 많은 사주들, 이런 사주들도 이게 사는 게 피곤해요. 너무 돈에만 탐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잘못하면 가정이 깨지죠. 남자는 여자를 너무 지나치게 탐하니까.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관살혼잡이에요. 조금 전에 봤듯이 이 관살혼잡, 지나치게 관이 많은 사주들, 이런 사주도 우리가 나쁘게 봐요. 그러니까 관살혼잡,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가 어떤 사람이 개일주인데 만약에 무진 무술이다.
뭐 여기 또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이민이다. 이거 엄청난 관살. 이거 일부 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뭐든지 많으면 나빠요. 이걸 인성탕화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인성이 많잖아 너무. 이거는 천방지축이 돼요. 사람은 누구한테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남한테 거지사주가 돼요. 잘못하면 거지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신축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뭐 기미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축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을목이 이렇게 있다. 이런 사람은 토생금 이거 아주 이건 뭐 거지사주예요. 사람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사주는 비겁도 하나, 비견도 하나, 식신도 하나쯤 있고 식신이든 상관이든 하나, 재도 하나 이렇게 골고루 들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꼭 자기권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재, 정재를 구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간목은 기토가 갑기하토 정재예요. 무토가 들어오면 편재예요. 근데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간목이 음권인데 이게 양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화는 예를 들어서 정화는 경금보다는 신금이야. 화극금. 요게 편재지만 요게 정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극금 이게 정재지만 이건 양권에 있기 때문에 이 음권에 있는 신금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뭐 편재든 정재든 그러니까 편재든 정재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만약에 임수를 보면은 수국화 예를 들어서 정해다 정해온다 그러면 이게 수국화 이게 정제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병화가 들어오면은 편제인데 이게 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되는 건 하여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든 정제든 자기권으로 만약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국수 예를 들어서 정화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진이 있고 신이 있을 때 이거는 정제고 이거는 정제고 이건 편제인데요. 이게 신금이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권에 있는 쪽. 그러니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실 거는요. 이 5가지 내용들을 비경, 겁재, 식신, 상관, 편제자 이거를 할 때 꼭 자기권에서 찾으세요. 이 묘, 윤대, 자, 음권의 대표적인 거는 지지가 자예요. 자축, 인 여기가 1월 아닙니까? 그래서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있을 때 이 요에서 싹이 올라와 을목이 싹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개수가 와야 되고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태양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대지 위에서 싹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갖고 결실을 맺은 게 경금이야. 가을에 가서. 그러니까 천간이 을계 무병 경은 자기권의 계절을 타고나는 게 좋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자기권에서 다 찾아라. 그런데 가을이 돼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 씨앗을 저장을 해요. 땅속에다가. 근데 얼질 않아야 돼. 그래서 임수가 감싸고 그거에서 뿌리가 보존돼야 돼. 이게 음권이에요. 근데 물론 이 신금은 6월 이후는 6월부터 요 이후는 음권이지만 묘월 이상은 양권으로 봐야 돼요. 아셨어요? 그 원리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많으면 나쁜 거예요. 뭐든지 많으면 나쁜데 그때 많다는 기준은 2개까지는 괜찮아요. 3개부터는 무조건 많은 거예요. 사주 8자에서 나를 빼놓고 7개인데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부터는 무조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편인이든 정인이든 따지지 말고 비경 겁재 합해서 식신상관
편재 정제 다 합해서 크게 5가지로 쪼개갖고 비겁, 식상, 재, 편재 정제 포함해서 재, 편관, 정관 포함해서 관, 인성, 편인정이 포함 이렇게 해서 그게 나를 빼놓고 3개만 되면 무조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있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충이 안 걸려요. 또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반드시 이때 이 기준을 자기권에서 분석을 하라 이렇게 봐요. 자, 커피 한 잔 드시고 이제